요강에는 100살까지 있어. 엄마? 네, 안녕하세요. 김정철 작가님의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북콘서트 신뢰 2016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사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오신 분들을 한 분씩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부정선거는 없다. 소신 있는 목소리로 싸워주신 김용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사만 하라는 거죠? 축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한 대로 김정철 변호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님들과 사회 각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하신 분들이 같이 참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 축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철 변호사와는 2004년 제가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 시절에 스승과 제자로서 만나게 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법조인이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법조인들한테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를 처음에 그 연수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연 적이 있느냐. 이 짧은 시에서 제가 연수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냉철한 이성과 함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그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책 김정철 변호사가 펴낸 책의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저자인 김정철 변호사가 라임, 소위 금융투자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슬픔에 심지어 경제살인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크게 공감을 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불살나가서 뜨겁게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로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내가 정말로 제자들에게 바랬던 그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잘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제 김정철 변호사가 자신이 믿고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여 또한 더 뜨겁게 그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이런 북콘서트의 묘미는 독자와 저자가 대면하여 대화를 통해 소통하면서 이 책에 언급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리고 보다 더 디테일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생각이나 세계관, 그리고 저자의 품성, 그리고 저자가 미래에 꿈꾸는 비전 등 저자의 전인격적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금융투자 사기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서 덧붙여 저자인 김정철 변호사의 앞으로의 비전과 그리고 항상 고객의 편에 서서 자신을 뜨겁게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 전인격적 요소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김 변호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는데 사실 지금 김용빈 변호사님의 스승 21년의 인연을 이어온 스승님이세요. 정말 마음에 어떤 심정으로 축사를 해주셨는지 정말 전해져서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분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바운드 대표 인사드리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하고 한국에서 벤처 캐피탈하고 있는 조용민인데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간단히 제가 좀 전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 굉장히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님하고 하얏트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은행장님이 거기 은행 임원 워크숍이었는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냐, 1시 반에 이제 나가니까. 그래서 출간 기념회 간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책을 쓰셔서 그랬더니 이 은행장님이 우리 조 대표가 읽는 책은 나도 무조건 읽어야 되니 제목을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이 왜 사기꾼이 되었는지 이거를 여기까지 나왔다가 도저히 얘기를 못하고 이거 금융 관련된 책이어서 은행장님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이렇게 여기 이제 성화마 투어에 오는 길에 들었던 생각이 제목이 되게 고해상도잖아요. 아주 명확하잖아요. 근데 저는 벤처 캐피탈로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리더가 문제에 대해서 고해상도로 그걸 정말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저해상도 다변가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해상도 다변가들, 우리 리더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해상도 달변가,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찐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의 모 인사와 1시간 정도 토론을 한 내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 3일 전에. 그걸 보시면 저해상도 다변가와 고해상도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을 내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정철 최고의 어떤 느낌을 보면은 그 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해상도로 문제를 정의 내리고 그러니까 책 제목도 그렇게 나온 거죠. 앞으로도 그런 고해상도 문제 해결사로서 좀 영역을 확장하시면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시는데 정말 그의 목꿈처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처럼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해상도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리더가 우리나라에는 정말 꼭 필요하죠. 대표님의 말씀처럼 이제 작가님의 행보를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정치인에서 기업인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이사로 활약하고 계시는 김상민 전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 비단의 대표이사 김상민입니다. 우리 출판 기념회가 오늘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하게 이루어지는데 앞에 우리 주인공 또 의원님들이 안 계신 가운데 제가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는 게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오늘은 이준석 의원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늘 출판 기념회가 단순히 이 책을 출간하는 데 그치는 인사가 아니라 이 김정철 변호사의 이 놀랍고 특별한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꼭 반드시 영화로 제작돼서 넷플릭스에 상영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동의를 좀 안 하시면 판권을 제가 좀 다 가져가고 제작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너무나 큰 사건이고 또 기록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책 그리고 또 제가 그냥 출판 기념회 축사의 개념으로 영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충분히 영화로 제작될 만한 드라마틱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김정철이라는 이름 그리고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 구조를 개혁하고 변화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우리 오늘 그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의 희망의 또 감사의 이름이 되어줬던 우리 김정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의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기도문을 인스타그램에 쓰시는 기도문을 저는 종종 읽고는 하거든요. 김상민 대표님. 네. 네. 이런 분들께서 이런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께서 이제 김정철 작가님을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계신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본인의 연주곡에 맞춰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개혁신당의 힐러 이주영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영상을 기대하라고 하길래 저는 뭐 멋있는 거 준비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창피하네요. 저거 사실 캐롤인데 오늘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축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달음에 오면서 김정철 변호사님과의 인연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김정철 변호사님 나무위키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무위키에 들어가면 몇 군데 이렇게 지워진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나 좀 알려진 사람들이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흐릿하게 써놓거나 이렇게 가로줄로 지워놓은 것들은 대체로 이제 뭐 논란이라던가 이렇게 비위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김정철 변호사님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것만 수임하는 변호사다. 이런 거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 오늘 김정철 변호사님의 책에서는 그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대한 가장 내밀한 이야기, 여기 오신 분들만 함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듣고 또 앞으로도 김정철 변호사님과의 좋은 인연, 또 좋은 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희망 계속해서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너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분은 대충 누구일지 예상이 되시죠? 무대로 모셔볼까요? 키 185cm, 몸무게 0cm, 존재감 측정 불가. 이해운을 KO신 일당천의 사나이, 대역신단의 빅쇼, 천하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일단, 법조계도 그렇고, 정치권에도 그렇고, 저보다 키 큰 사람 얼마 없는데, 장신클럽 일단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또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김정철 변호사에 대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은행의 어떤 신뢰 문제, 그러니까 가장 신뢰받아야 되는 기관인데 배신의 상징이 되고 있는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시면서 또 이해하기 쉽게 이번에 책으로 써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저는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신뢰받아야 되는 기관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 성관이 사무총장님, 우리 김용빈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설치고, 그것도 이준석 대표가 또 때려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때려잡힐 겁니다. 그러나 요즘 뭐 검찰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들의 신뢰, 또 법원의 신뢰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김정철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계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키고 신뢰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우리가 좀 제대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 면에서 김정철 변호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썩은 부분들을 잘 도려내고 신뢰를 세워왔는지 이번 책을 통해서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건대는 이번에 지금은 아주 추운, 징글징글하게 추운 겨울이지만은 따뜻한 봄이 오고 또 다음 여름이 되면, 이제 이번 여름이 되면 서울시청 같은 데서 오늘 이런 행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가람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내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분을 모셔볼까요? 압도적인 새로운 이벤트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 개혁신당의 이준석 당대표님이십니다. 예, 오늘 이렇게 와서 저희는 개혁신당 의원총회가 성립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정철 변호사 지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는 이제 뭐 여러 소송 사건이라는 거에서 이름이 이미 드날렸고, 요즘은 방송을 봐도 이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전문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방송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선명합니다. 힘없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번 돈이라는 것들을 날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익적이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분을 주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률가로서 승승장구해왔고, 또 그 법률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에서도 항상 잘해왔고, 그리고 또 이제 방송에 나가서까지 또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역할에, 이제 작가로서 또 이제 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나누어주는 역할, 저는 그 나누는 역할에 있어가지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앞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응원하고 저는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화이팅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입장하실 때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1부에서 책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를 중심으로 신뢰사회 회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파이어사이드 챗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저자 김정철 변호사님에 대해 더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모셔볼까요? 오늘은 변호사가 아닌 작가님으로 불러드려야죠. 김정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법을 읽어주는 남자 법인남 김정철입니다. 어이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정말. 아, 오늘 북콘서트가 이렇게 성황리에 되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너무 말이 많아요. 저희 지금 빨리 나가려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바로 곧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아, 이준석 대표 왔니 안 왔니? 자,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에 또 이렇게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축사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북콘서트 정말 재밌고 좀 유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기까지의 그 과정은 사실은 소송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압축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뭔가 좀 드리고자 내용을 썼는데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그것이 와닿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즐겁고 유익한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변호사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김정철 변호사님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제 책에 쓴 내용 중에서 일부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으로 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골라서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넘겨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누구나 돈 그렇지 않습니까? 5만 원, 뭐 만원, 1,000원. 근데 이 지폐가 5만 원권이라고 해서 5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만 원짜리라고 해서 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종이인데도 어떤 것은 5만 원, 어떤 것은 만 원.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신뢰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남에게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맛있는 치킨도 멋진 옷도 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우리 가상자산, 비트코인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뭐 1억이 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비트코인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에 우리는 1억을 주고 1억을 넘게 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대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 시스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가치를 만들었다. 이런 말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보이지도 않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나는 이걸 1억 주고 살게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신뢰가 부여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가치를 갖게 되죠. 결국 대상이 국가에서 기술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금융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신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뢰를 깨버리면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금융이 신뢰라는 마법으로 돌아갑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제 계좌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고 금액은 숫자로 써 있지만 나는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은 비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고배당주, ETF, 뭐 각종의 이런 상품들이 은행에서 팔리고 증권사에서 팔립니다. 그런데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분배율이 5%가 되고 고배당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이렇게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면 다 테일한노에 있는 뭐 다단계 사기꾼, 그 다음에 내가 옆에서 봤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주변에서 뭐 친구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뭐 누구는 뭐 저기에 가가지고 무슨 비자금 사기 뭐 이런 것도 당해요. 그래서 무슨 대통령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은행에서 돈이 지금 안 빠지고 있지만 이것만 풀리면은 당신에게 바로 돈을 지급해 줄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도 속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아이 그건 뭐 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는 사람이 일부 있겠죠. 그런데 은행이 이제 속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증권사의 직원이 내게 얘기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에서 사기꾼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것이 아니죠. 내일 돌려주겠다는 약속의 그 가치를 쓰레기통에 쳐넣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사기를 통해서 가장 문제는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를 파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가해자들, 많은 피해자들, 가해자들은 변론도 해보고 또 피해자들도 많이 대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LIG 건설 CP라고 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순투자자문 사건,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최근에 있는 라인펀드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대리를 해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느낀 점이 다 하나예요. 가장 큰 느낀 점은 뭐냐면 그 피해를 입은 것이 단순히 돈만 잃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그것을 너무 믿다 보니까 그것을 내 가족에게도 권하기도 하고 내 친척에게도 권하고 내 주변 친구에게도 권합니다. 야, 진짜 좋은 거 있는데 나를 한번 믿어봐. 여기 넣으면 돈 얼마 보장이 돼. 이렇게 얘기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 자기가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또는 자기의 친구들까지 그들과의 신뢰관계도 모두 파탄나는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 범죄가 많을까요? 42만 9,949건으로 2024년 한 해 지금 4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사기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사기를 당한 그 피해자분들 여기에 그중에 펀드 피해를 입으신 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다가 쪽지를 놓고 간 거죠. 저희 부부는 매일 밤 거대한 공룡에 짓눌리는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걸 통해서 그게 계속 머릿속에 남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직장까지 내팽개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서초동 법원에 가시면요. 프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몇 조 다단계 피해자 저 사람을 처벌해달라. 그러면서 막 앞에서 시위하죠. 추운 겨울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 뭐합니까? 피해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만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신뢰, 모든 걸 파탄 상태로 이끌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왜 사기를 당하게 되느냐? 두 발로 서지 못하고 한 발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서 있으면 누가 툭 밀면 밀리죠. 쉽게 속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주면
너무 쉽게 속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속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더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의 고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은 더 쉽게 더 큰 돈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만나면서 결국 상대의 신뢰를 파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테헤란로에 가시면요. 지금도 테헤란로 아시죠? 거기에 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게 다단계 사기꾼들입니다. 다단계 사기와 관련된 다단계 업체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유명한 주수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단계요. 그 주수도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변호사 2명을 통해서 저한테 접견을 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금융사건도 하고 피해자 대리를 하니까 자네 형사사건을 잘한다던데 내 사건을 맡아달라 이러면서 접견을 와달라 그랬는데 제가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 변호사가 한 명이 연락 와서 제가 거부를 했더니 그 다음번엔 어떤 여자 변호사가 전화가 와서 꼭 좀 우리 주수도 회장님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 변호사하고 그 여자 변호사님을 어디서 봤냐면은 구치소에서 봤습니다. 둘 다 구속돼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이 주수도 회장의 자회사의 대표로 들어가면서 결국 전부 둘 다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변호사를 거기서 봤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죠. 그 사람 그 변호사도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원칙을 잃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겠죠. 그래서 신뢰를 잃었을 겁니다. 테헤란로에 이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속이는 다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의 본질은 남의 믿음을 훔쳐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 믿으십니까? 절 믿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쉽게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믿는 그 신뢰를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는 것만큼 나쁜 일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무나 상대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돈을 내죠. 다음. 제가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썼을 때는 너무 이름이 센 거 아니야? 무슨 은행이 사기꾼이야? 응? 투자자가 자기가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손실을 입었으면 그건 투자자 잘못이지 은행이 사기꾼인가? 그런데 책의 내용을 보시면 라임 펀드에 운영을 했던 라임 자산 운영에서 그 은행에 또는 증권사에 이 부실 자산의 내용을 다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증권사가 그것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안전하다. 심지어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이것이 원금이 손실될 확률이 더 적다라는 적극적인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금융 사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변에 계시고 우리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지들 이런 분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계시죠. 우리는 그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사기를 예방하는 백신을 놔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너무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가님 그 무대 위에 그대로 계시고요. 나와주시고요. 그 앞선 강의의 내용으로 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해 주실 분들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익병 원장님, 조용민 대표님,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오늘 이제 제가 강연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표 원장님께서 이제 계시니까 우리 같이 함께 원장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네. 우리 조영미 대표님께서는 거기서도 셀카를 찍으시고 이런 샷이 말이 되나요 정말? 와, 비현실적입니다. 조영민 대표님께서는 기업과 관련된 신뢰 이야기를,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치인이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정치의 신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는 법과 제도에 관한 신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사실 그 김정철 변호사를 알게 된 거는 꽤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저의 이제 법률 고문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형사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 법률 선임인이기도 해서 지난번에는 서울 중앙법원 형사 제 몇 분가요? 가서 이제 난생 처음 법원에 가봤습니다. 재밌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진제는 오로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제밖에 없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다 이준석. 근본적인 책임은 이준석 대표가 다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제가 김정철 변호사를 그 정치를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렸던 이유가 이 사건입니다. 그 라임 사건을 그 다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이제 변호사가 안 썼죠. 왜냐면 이겨봐야 뭐 이기기도 힘들고 상대는 뭐 김현장 뭐 이런 데가 붙어 있으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 변호사가 그걸 맡았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게 80% 이상 받았죠? 처음에는 100% 이겼다가요. 네. 항소심에서 80%로 깎였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많은 피해자들은 다 이제 소송을 해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인의 피해자만 구할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런 걸 없애는 일을 하려면 정치를 하는 게 어떻게 하냐라서 권했고 기꺼이 개혁신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의 모든 당원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김정철 변호사를 이제 그 당에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도 쓰고 아마 오늘의 이 피코선트가 또 말 잘못하면 이게 형사범이 되나? 네. 안 하는 게 좋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센스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만 잘못하면 요즘엔 다 뭐 찍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이제 법원에 또 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제가 다음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때 결정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어찌됐든 정치를 하는데 입문을 했고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으로 지금 개혁신당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본인의 포부가 어떤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제 포부는 오늘 책을 많이 파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더욱더 응원해 주셔서 지금 베스트셀러 8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아주 작은 노력만 더 해주시면 이제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원장님께서 어떤 의도로 물어보시는 잘 알지만 공직선거법, 우리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5위 안에 들도록 하겠다. 책에 그래서 베스트 1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이제 신뢰와 관련돼서 신뢰와 관련된 각 분야.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지금 같은 공동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같이 정치를 해보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를 본 느낌이 어떤지. 네. 사실 정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신뢰라고 하는 거 저는 국민들은 다 안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결국에는 개별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있고 특히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뭐 하루 반짝 이렇게 환심을 사는 말하고 하는 거는 될 수 있어도 또 이렇게 꾸준히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정치인이냐 그러면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일관성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철학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그 정치인은 그냥 흔히 있는 평론가로 전락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본 김정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축사에서도 말했지만 하나의 큰 줄기,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묻어나는 발언들을 많이 하게 돼 있는 거고, 사실 저희 저도 옛날에 뭐 바른정당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1당 2당에서도 원래 당 대표가 뭐라 떠드는지는 관심이 있는데 최고위원 차례에 가면은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 그렇게 대중이 관심 있지도 않고, 두 번째로 보도도 잘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주목받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그걸 성실히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느냐인 거거든요. 예, 저도 옛날에 제가 바른정당 최고위원 하던 시절에 무슨 말인지 아무도 기억 못하실 걸요, 여기 있는 분들요. 근데 그때 결국 누군가 국민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정성이었던 것이고, 그때 그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또 실제 어떤 역할을 맡게 됐을 때 그 훈련한 만큼 잘하게 되는 게 사필 규정이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는 요즘 그런 게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신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도 정치 상황 보면은 뭐 제가 징계 받았던 것처럼 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받는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그럼 제가 징계 받을 때 그분과 같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기억해 보면은 저는 다 기억나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근데 참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지 않나. 근데 제가 적어도 매번 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하는 말에 이런 맥락을 보면은 전혀 맥락을 잃지 않고 하나의 줄기로 가고 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이고, 예, 아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같은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보면 맥락이 더 통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는 뭐 현실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 당의 회의나 이런 데서 참여는 하지 않지만 밖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 보면 팀워크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윤민 대표도 지난번에 이제 사실 그 개혁신당의 일을 많이 도와주고 선거 캠프에도 직접 일을 하셨는데, 네. 같이 일해보니까 개혁신당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딱 제목이 맞는 제목인 거죠. 사실은 저는 벤처 캐피탈을, 저희 주특기는 이제 미국 비상장 쪽이긴 한데 뭐 상장사도 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있어요. 원장님하고 엮인 내용인데, 동탄에서 우리 이 대표님 당선된 밤에요. 제가 그때 저희 카톡방에 좀 유명한 투자자분들이랑 카톡방 8명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거에서 이기셔가지고 제가 그날 8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내기를 했으니까요. 아무도 그 베팅을 다 공영훈 후보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2배 판으로 올려가지고 일단 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저희 와이프가 새벽에, 제가 와이프를 깨우면서 나 800만 원 벌었어 이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했냐면, 잘 몰라요 정치를. 근데 그럼 동탄에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나? 그냥 잠결에 그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인데, 그때 이게 뭐냐면요, 리더에 대한 신뢰가 그 나라를, 그 지역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기업 측면에서 보면 잘 보십시오. 지금 환율이 좀 문제가 있죠.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율 때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번 달러를 안 들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 인재 리쇼어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달러를 덜 들고 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여러분, 기업들은, 저도 구글에서 8년, 삼성전자에서도 6년 이렇게 근무를 오래 했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어진 상황에 그냥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뢰가 있다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고 달러를 들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김정철 변호사님이라든지 우리 대표님이라든지 원장님께서도 이런 목소리를 높여주셔서 우리나라의 신뢰를 구축을 잘 해놓으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혁신당 팀에 이제 배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뢰 있는 리더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800만 원을 따고 난 다음에 우리 조영민 대표를 어디서 만나냐?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 쉬고 있는데 그 타이틀 리스트 공 한 박스를 사갖고 와서 원장님 이거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그러는 거죠.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동탄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400을 걸었는데 다들 뭐 쭈삣쭈삣해서 2배를 그날 밤에 2배를 올려갖고 800을 벌어서 800을 땄는데 원장님도 그게 많은 공헌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감사를 표시한다 그러면서 타이틀 리스트 골프 한 박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영주 대표 처음 뵀어요. 여기 이제 인상도 좋고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대선 캠프에 제가 소개를 했고 아마 캠프에서 일 많이 했죠. 네. 제가 14% 발언하는 바람에 비록 이제 법정을 오락가락하는 사이는 됐지만, 소정의 목표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었던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역시 합니다. 자, 제가 김정철 변호사를 소개를 했고 그 김 변호사가 지금 당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이 앞에 보니까 2분이 계세요. 네, 잠깐 초대해서 같이 김정철 의원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낌이 어떤지 우리 이지영 의원 잠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서서 하시죠. 의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일단 너무 크고 너무 큰데 들어와서 목소리도 너무 크시고 근데 약간 초면에는 약간 이렇게 건들건들하세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항상 이 말이 전과 후가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과 후가 달라질 수 있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건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생각이 달라지려면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정치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어떠한 정치인이 있으면 제가 아까도 나무위키 막 찾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들, 현재 하고 있는 것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꿈꾸는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념적으로 이념이라는 게 어떤 복잡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철학에 있어서 일관성과 정합성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을 선택할 때도 그랬고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믿는 방식이나 정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김정철 변호사님께서 가장 일관성이 있고 또 정합성이 있는 행보를 보여오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이렇게 다짐하신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초반에는 말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또 개선도 하시고 어떻게 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는가를 봤을 때 그 사이사이에 감동이 좀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하시는 것도 너무 깔끔하시고 그래서 한 번씩 봅니다. 제 친구들이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김정철 변호사님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그 개혁신당이 이제 공천을 할 때 제가 국회의원 공천이든 대선 후보 공천이든 거기에서 심사위원으로 같이 일을 했던 자부심을 느끼는 게 너무 면면이 훌륭한 분들이고 들어가서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있었고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이런 젊은 멋진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짧은 시간에만 가졌던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이제 선거가 벌어지게 되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직선거법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혹시 제가 유죄를 받아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죠? 일단 제가 무죄를 어떻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기소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내용을 전혀 못합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이 변론선에 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시고 1년 만에 예, 아니오로만 자기가 사인하는 대로 답하면 된대요. 나는 세상에 이렇게 무식하게 법정 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거 없으십니다. 그냥 수입료만 조금 보내주시면 문서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해주면 그게 뭐 불법이래요. 그래서 최소 수입료가 있다고 그거는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김정철 변호사를 완벽하게 믿습니다. 제가 설사 유죄가 돼서 구치소를 가는 한이 있어도 김정철 변호사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가는 사람이고 어떤 일에 책임을 지게 되면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라임 사건에서 선고를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3명인가 4명한테 받았던 그거 본전도 안 되는 일만 했고 나머지 수임한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단체 사건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벌지 않아요? 뭐라 그래? 집단 소송이라고 그러나? 저희가 집단 소송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소송은 집단 소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네. 결국은 개별 수임을 받아서 하는데 선행 사건이 나오게 될 때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해서 싸워서 결과가 나오면 이제 다른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금감원에서 또 분쟁 조정이 그 결과에 반영돼서 되니까 사실은 이제 말은 막 저는 막 맨 처음 1조 6천억 피해니까 제가 승소했을 때 제가 다 빌딩 질 줄 알았어요. 빌딩은커녕 그렇습니다. 여기 뭐 금감원 전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법도 많이 바꿔주겠죠. 준비하고 있나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개혁신당이 훨씬 더 다수당이 돼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잘 돼서 집단 소송도 좀 더 쉽게 되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잠깐. 가정적 화법이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걸리는군요. 다수의 의석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랑 다수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수 의석을 갖도록 도와달라는 말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래서 이번에 다시 법정에 추가로 설 뻔했는데 그거는 이 대표님께서 잘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이 참 어려운 게요. 그 가보면 정치인들 나중에 이제 선거 기간 한 90일 전에 가보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숙사를 계속해요. 뭐 제가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이런 거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체득화해야 됩니다. 이게 선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거를 하려면 또다시 개혁신당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돼.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늘 관심 갖고 어찌됐든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책을 여러 권 사서 주위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책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해요. 그래서 아마 순위가 좀 올라갈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책을 많이 구매해서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네. 자, 우리 천하람원 잠깐 앞으로 모시고 둘이 같이 서면 비슷비슷하게 근들근들해요. 두 분은 서보시죠. 아유 예. 아까 신뢰, 오늘 주제가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트라우마가 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김정철 변호사가 당에 처음 등장했던 게 허은하 대표 수석 대변인이었거든요. 이게 떠올리기 굉장히 좀 약간 트라우마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는 누구와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도 박근혜 퀴즈 소리 들은 지 뭐 한 10몇 년 됐다가 이제 본인이 대선 주자급이 되니까 그 딱지를 뗄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저는 계속 김정철 변호사님 처음 뵐 때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법조계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고 제 친구들도 뭐 다 뭐 강의도 듣고 책도
뭐 내 머릿속에 형소법이었나? 그것 뭐 다 보고 막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 약간 어쩌다가 이 라인으로 들어오셨을까? 약간 이거 정치 시작했다 정치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했는데 이게 저의 썩은 고민이었던 게 사람이 좋으니까 그 어떤 라인상의 불리함을 금방 극복하고 다른 우리 이제 개혁신당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금방 또 획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이게 정치를 좀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저는 제일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본인 능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그러시는 게 아닌가요? 본인이 중요해 그래도. 예. 개차반이면 뭐 같이 안 하죠. 뭐.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두 분 다 대단하시죠. 두 분 다 대단하시고 우리 또 이제 구성원들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또 역량도 되고 또 신뢰도 주고 하시니까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아까 서두에 제가 축사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정치에서 어쨌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어떤 이해도, 바람직한 제도에 대한 어떤 설계 이런 부분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논의들이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부담이 사실 굉장히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근데 저보다 사실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좋으시기도 하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훨씬 더 신뢰도를 또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이걸 해주시니까 정당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되게 어쨌든 개혁신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유능함에 대한 신뢰를 발산하거든요. 이주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의료계에서 이주영이 하는 말이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 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김정철이 하는 말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준석이 가지는 어느 정도의 그 탁월함에 더해져서 개혁신당 팀 컬러 그리고 개혁신당의 신뢰도를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유지하고 또 증진시키는데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일한 시간이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죠. 정치인으로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정치인이라면은 모름지기 이제 3자 구도에서 당선되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고 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죠. 네, 저도 한 2, 3년 동안 갈고 닦았더니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 돌파하게 된 건데 앞으로 저는 좀 저 뒤에 정치하는 분들 또는 저와 같이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이 이준석까지 살아서는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이준석처럼 어렵게 이렇게 도입부가 길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사람은 얼마나 준비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정치권에서 그 도입부 길이가 결정됩니다. 저는 거꾸로 말하면은 제가 처음에 박근혜 퀴즈 이렇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인지도 높았지만은 저 나름의 정치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일 테고요. 근데 김정철 변호사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법률가로서 뭐 솔직히 말하면 고관대작의 사건들을 다루고 이렇게 하는 이름난 변호사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향에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민심에 가까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엇에 도전하실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스킬들만 좀 보강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정치적 스킬, 정치적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집에서 아무리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전투를 치러봐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이 전투를 치는 과정에 있어서 저같이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해줄 사람이 반려자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우리 저보다 젊은 우리 김희선 사모님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자, 김정철 변호사의 사모님이십니다. 당황스러워. 우선은 바쁘신데 다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방금 소개받은 와이프입니다. 사실 결혼한 지가 저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할 무렵부터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거 뭐 물릴 수도 없고 뭐 허락을 구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식으로 뭐 하지 않았나? 형태가 그게 사실상 통보였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사실 항상 믿음이 있었어요. 약간 저는 원래 그 제자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 된 이유가 변호사는 원래 스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다 그분한테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분한테 배우면 속된 말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만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실력은 또 갖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 이제 부부의 역까지 맺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제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저만 알고 있던 맛집이 이렇게 좀 공유가 되어서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정신이 다 됐네. 빨리. 본인 그렇지만 맛은 제가 확실히 보장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발언을 잘해주셨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맛집을 많이 찾아달라. 이렇게 하면 절대 선관위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이 개혁신당이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제가 예전에 솔직히 그 천하용인 처음에 창당한다 그러고 할 때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천하람 의원이 이제 그 간을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형식상 이긴 총장이랑 같이 이제 순천에 찾아가가지고 그래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추자 그래서 설득하러 갔는데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다 사람들 가라 그러고 뭐 이렇게 설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어차피 너 순천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당이나 같이 하자 뭐 이러면서 하고 뭐 이번에 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나중에 당대표도 한번 하고 네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은 그 설득이 어쩌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근데 그 여기도 그 와이프가 변호사니까 같은 또 법무법인은 변호사니까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허락은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은 명언을 남겼죠.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쉬워.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 용서가 쉽다라는 말로 시작된 게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이렇게 작은 정당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애환이 많고요. 근데 제가 진짜 여기 방금 전에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허락을 안 구했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는데 한 원장도 절대 허락 구할 타입이 아니거든요. 다 질러놓고 온 타입이거든요. 여기 남자들이 지금. 왜냐면 허락을 구하면 허락이 나오겠습니까? 질러놓고 두드려 패면 맞는 거고 뭐 이혼장 날라오면 받아주는 거 그런 거지.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제가 나이가 여기서 좀 많은 척에 속하는데 제 친구들이 그래요. 왜 하니 그래요. 저는 왜 하는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는 여기. 자, 저는 뭐 김정철 최고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정계에 제대로 입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저 사람 괜찮아요? 이런 거죠. 저는 제 리트머스 용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장도영 대표님이 그 단식을 하셨죠. 단식을 하고 이제 그걸 마무리 짓는 플랜을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텐데
박근혜 대표님이 오셔서 그 엔딩이 됐습니다. 박근혜님께서 이제 오셔서.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얘기한 다른 엑시트 플랜이 되게 임팩트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엔딩은 실제로 아무런 임팩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엔딩이었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잘 해서 임팩트를 만드는 구조를 아이디어를 준 거죠. 우리 대표님이. 근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보고 난 제 동생이 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과연 어떤 집단이길래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느냐, 임팩트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국세청의 조사 사국한테 이제 뭔가 받아서 지금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동생인데,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의 띵킹 파트너인 사고를 같이 해주는 그 분들 중에 이제 김정철 변호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주변에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김 변호사님 뵐 때마다 변호사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또 언제, 최고님 저희 또 언제 보죠? 하고 다음 미팅을 잡아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항상 던져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막 유명한 스시집은 다 먹고 나서 나올 때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다시 못 봅니다. 그럼 저한테 되게 유명한 스시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못 만날 수 있으니 다음 약속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인으로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정치를 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소감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신뢰만 팔 게 아니라 미래의 비전도 한마디는 팔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을 많이 팔려면? 함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 취지를 담뿍 담아 제가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그 부분은 우리 법과 제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법이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측 가능성의 그 신뢰를 얘기하고, 그래야 그 예측 가능성을 토대로 해서 국민이 신뢰하고 그거에 맞춰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측 가능성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 신뢰가 상실되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사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서 고맙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개혁신당은 없어졌나 봐요. 여기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1위에 올라간다고 도서문고 서적에 매주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오는 일간지에 김정철 변호사의 이름이 저자의 이름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 김정철 작가님께서 함익병 원장님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2부는 인간 김정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가난, 순수했던 어린 시절,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가진 건 없었지만 뭐라도 생기면 나는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했다. 꼭 무엇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거 하나로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었기에.
성인이 되어 대학을 진학하고 고시 공부에 매진하던 20대. 세상은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 없음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틀렸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의 생활비뿐 아니라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시작한 학원 일. 낮에 일을 해야 밤에 책을 잡을 수 있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돈을 벌어야 꿈도 나의 가족도 지킬 수 있었기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겨우 고시의 문턱을 넘었고 사법연수원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곧바로 로펌을 설립했다. 작은 사무실에서 부푼 꿈을 꾸며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회사를 설립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누구 아드님이시죠? 아드님이 이렇게 멋진 변호사님이 되셨네. 이런 말 하기에는 그런데 아버님께서 나한테 빚을 좀 지셨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변호사가 되셨으니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실 거라 믿어요. 애써 침착하게 채권자를 돌려보내고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어쩜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나는 로펌을 설립하고 첫 개인 파산 사건으로 우리 아버지의 파산을 신청했다. 그날의 날씨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촌지를 안 준다고 나를 못 살게 굴거나 성적을 안 주던 어린 시절에도 어렵게 돈을 벌며 사법고시에 낙마하며 고시촌 생활을 이어가던 그때에도 변호사가 되어 결국 자기 손으로 아버지의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던 그때에도 나는 언제나 빗속에 서 있었다. 저는 김정철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박향자입니다. 아들 생각하면 일단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부모가. 내가 항상 아파서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고. 그런데 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든 모습으로 집에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응? 차 요 앞에서 내리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는 말을 않더라고요. 걸어 올라와서 힘든가 봐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애가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었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 6개월 후에 할머니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엄마 다 차비 다 주고 내가 지금 걸어왔어요. 그래. 그러면 강화문에서 여기 아현동까지 걸어 올라가면 몇 정거장 되잖아요. 버스로 치면.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길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아현동까지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걸어서. 차비는 다 그 할머니 주고.
제가 중학교를 여기 아현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을 하다 보면 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 장학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 도로 반납을 하는 것 아들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못 내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등록금 그 돈으로 대신 등록금 내달라고 엄마 주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해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더니 지금 법관이 변호사가 돼서 지금도 약자 편에 서서 피해자 편에 서서 반론을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이 정치인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바른 정치, 희망의 나라를 이끌어갈 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들은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아들, 힘든 정치, 마음고생도 많을 거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텐데 잘 이겨내고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아들에게 부탁한다. 아들, 고맙다. 아들. 잘 하기 바란다. 언제 저걸 인성 언제 저걸 아유 저 어머니 저기 와 계시는데 저 찍은 줄 몰랐네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잘 안 보이셔가지고 사실은 이 LED를 빛을 보시는 거는 눈이 보이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나가시면 잘 안 보이셔서 오늘은 제가 여기를 불러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상을 찍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기에 허위 사실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내내 전교 1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허위 사실이에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전교 1등을 한 적은 있지만 매번 전교 1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하고요. 그리고 아현 중학교가 아니라 한성 중학교를 갔습니다. 거기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몇 가지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요. 하여튼 오늘 콘서트에서 또 이거 준비 중이라고 지금 같이 일해주는 우리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저 몰래 어쩐지 영상을 안 보내주더라고. 영상을 봐야 뭐 나도 여기서 나가서 뭘 얘기를 할지 아는데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대 모습 생각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와셔서 재롱 한번 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북콘서트를 여러 번 진행을 해보고 베스트셀러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제가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와중에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정말 오늘 많이 배우고 금융에 대해서 또 나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될까 이런 기대를 갖고 룰루랄라 왔다가 인생을 좀 깊이 있게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반성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일단 제가 무대에서 이제 작가님과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눠볼 예정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이제 궁금하신 거 있는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굉장히 되게 입체적인 모습을 이제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볼 수 굉장히 와닿게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느꼈고요. 어머님의 영상을 비롯해서 또 한 분 한 분 이제 주변 분들의 말씀에도 되게 깊이 감화를 받았었어요. 뭐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존경심이 들고요. 저 어렸을 적 이야기 이제 다 해주셨는데 다 기억이 나실까요? 간간히 기억납니다. 전교 1등을 매번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지금 너무 감동적인 모습만 봐서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약간 일탈이나 조금 인간적인 면모 지금 제가 너무 아름다운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아서 이런 모습도 궁금합니다. 저 뭐 실수 많이 하고 살았죠. 사실 대학교를 원래는 서울법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거기는 선생님이 안 된다. 네가 지금 성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대업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고대업대를 갔더니 거기는 매일 술을 먹더라고요. 선배들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바로 술집에 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술에 많이 취해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일탈이라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사를 처음 이제 로펌을 차려가지고 한때가 이제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하고 법무관이 끝나자마자 이제 로펌을 세웠는데요.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사실은 보통은 취직을 하지 로펌을 네. 차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돈도 없고 뭐도 없는 놈이 그냥 일단 차린 거죠. 나는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인터넷 고스톱만 쳤습니다. 사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다 뽑아놓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매일 이제 고스톱을 치고요. 고스톱을 치다 보면 또 내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을 누가 살 것이냐. 그걸 해서 또 술을 마시고 뭐 그러면서 그 시절을 어떻게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사모님께서 나만 아는 맛집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변호사님이 정말 입체적이고 정말 다채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감이 들었고 굉장히 또 의지력이 정말 강하신 분이다. 그리고 정말 저는 리더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전 누구나 잘할 때는 이제 누구나 다 리더가 마음 먹으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잘하면서 저는 제가 리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는 뭐 중간쯤 리더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리더십이라는 건 좀 따로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마흔이 가까워오면서 느끼고 있어요. 근데 되게 정말 리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자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금융 사기 사건을 다루다가 이제 살해 협박도 받으시고 또 체포될 뻔하시기도 하셨다고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이숨 투자자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한 3,000명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금융사기꾼 송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최유정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50억을 수임료로 주고 본인의 이제 석방을 뭐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송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기 금융 사기를 또 3,000명한테 쳐서 한 1,800억 사기를 쳤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한 180억 정도를 사기쳐서 이미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가 항소심 재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1,800억 사기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1,180억 사기 사건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유정 변호사라는 사람을 선임을 해서 돈을 50억 줬기 때문에 재판에서 석방된다는 거예요. 집행유예로. 180억 사기친 사람이 석방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피해자분들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 제가 일어나서 이랬어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180억 사기친 사람이 합의도 안 돼 있는데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래도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재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다른 또 피해 지금 새로 사건이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좀 낼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저를 되게 막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느낌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특수부 검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석방될지도 모르겠다. 혹시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 특수부 검사가 저한테 그런 거죠. 에이 변호사님 그 사람 어떻게 석방됩니까 집행유예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보내봅시다 그래도. 그래서 그날 항소심 재판을 하는 날 수사관 2명을 보냅니다. 특수부 검사가. 근데 그날 집행유예가 선고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 사기꾼의 공범들은 자동차를 다 가져와서 준비해놨어요. 차를 다 깨끗이 닦고 차 키에 뭐 옷이랑 다 준비해와서 집행유예가 될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나오는 걸 그 수사관이 체포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와. 그래서 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원한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 이제 구속이 돼서 실제로 제가 계속 계속 사건을 진행하면서 결국 징역 한 20년 넘게 받았기 때문에 10몇 년 받은 거에다가 그 전까지 합치면 거의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원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그 최유정 변호사랑 같이 도주했다고 하는 이모 씨가 또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와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접견을 봐달라 그러더니 저한테 지금 그 금융사기꾼 송 대표가 당신 청부 살인 맡겼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좀 겁이 많이 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특수부 검사한테도 다 알려주고 메일로 이제 보내주고 이제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이건 자살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건 타살이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면서 이제 알려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한테 부탁했지. 걔를 불러가지고 한번 직접 물어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그 사기꾼을 직접 접견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왜냐면 이거 직접 물어봐야 이게 좀 속이 편하니까. 그래서 혹시 당신 나한테 청부 살인을 시킨 적이 있느냐 했더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뭐 그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하나의 사건 이외에도 그런 여러 어려운 사건들을 맡다 보면은 좀 협박이나 어떤 위협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무세요? 예, 정말 이건 돌발 질문이긴 한데 정말 궁금해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건을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라인펀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관련돼 있으니까 그런 협박의 문제가 없는데 문제 이런 금융 다단계 사건들
그 금융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아까 제가 거기서 얘기했지만 테헤란로에 있는 금융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금융 지식이 없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거기에 막 컴퓨터에 자기들이 투자한 내역 같은 거 막 띄워놓고 막 하거든요. 다 가짜예요. 그래서 다 있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알바생들을 써가지고 그 알바생들은 전혀 주식 투자를 모르는 애거나 뭐 금융을 모르는 애들을 그냥 거기 앉혀만 놓고 마우스로 하는 척만 하라고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문 사기꾼들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한테 술 먹고 집에 들어갔거나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되고 뭐 뒤도 좀 한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앞으로도 큰일 하실 텐데 안전하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질문지를 보고 또 살아온 인생을 보다가 첫 그 수임이 아버지 파산 신고를 하시는 거였고 또 이렇게 대뜸 로펌을 차려서 굉장히 월급 걱정도 하시면서 사셨는데 재력가라는 소문이 있으신가 봐요. 어휘소문입니다. 어휘소문. 이제 뭐 학원 강의로 해서 1타 강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그만큼 뭐 먹고 살 만큼은 열심히 돈 잘 벌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재력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누구 밥 사주고 이런 거는 뭐 잘 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되게 질문지 만드신 분이 굉장히 짓궂으시네요. 네, 그리고 김 변호사의 차용증이라는 또 앱을 근데 제가 북토크 너무 이런 유치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저께 저자님의 성향을 알아야 되니까 뭐 애드립도 하고 뭐 자유롭게 질문을 하래요. 그래서 정말 유치하게 여기 다 지성인 분들 계신데 그분 MBTI가 뭐야? 이렇게 여쭤봤어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ENFJ인가? 아, ENFP랍니다. 정말요? 저는 되게 ENTJ, 그 리더십의 전형인데 역시 MBTI는 비과학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차용증이라는 앱도 개발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오시다가 이제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신다고 아까 이제 그 원장님 자꾸 구속되실 뻔한 언급하는 그 일. 네. 또 예민한 시기니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각오를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제가 바르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것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그것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뭐 앞으로의 포부나 이런 부분들은 베스트셀러 1위가 되면서 그와 함께 제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YTN과 SBS에서 방송 생활을 하고 또 개인 책방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SNS가 다 이제 책을 읽는 분들이신데 저는 아직 이제 변호사님 책을 업로드는 하진 않았는데 오늘 정말 후기에 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좋은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가족분들도 와 계실 텐데 가족분들께 오늘 정말 사실 뒤에서 아까 무대 뒤에서 우셨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그 맛집의 단골 손님, 평생 단골 손님도 와 계시고 하신데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뭐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많이 믿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어떤 뭐 결핍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에게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강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성장했거든요. 사실은 형사법과 관련돼서도 남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강의를 한다는 건 하루 아침 뭐 이제 저녁 때 강의를 할 때는 보통 3시간 반, 4시간 정도를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일주일, 뭐 2주일, 뭐 15일 이런 식으로 길게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체력도 빠지는데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누구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어떤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제 다리가 더 튼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장모님도 너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사실은 토크 콘서트 이런 거를 북 콘서트를 하고 뭐 정치를 한다 그러면 꼴도 보기 싫다면서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고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 지금 궁금한 거 계신 분 있으실까요? 네, 바로 손을 들어주셔서 마이크 좀. 저는 김정철 변호사님의 그 유튜브를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남편이 손해유 직증이고 그리고 딸이 암 환자였고 두 사람을 10년 동안 간호하다가 보내고 제가 사업을 인수받아갖고 지금 IT 회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참고 있다가 책을 쓸까 하다가 오늘 김정철 북 콘서트에 와갖고 결심을 했어요. 좀 맡겨봐야겠다 사건을. 그렇게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한 겁니까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 개혁신당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투명한 정치를 이끌고 갈 것 같은 게 오늘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앞에서 응원할 거고 또 한 가지는 함익병 원장님 유튜브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음지에 있는 그 가려운 부분을 너무 잘 대변해 주셔갖고 함익병 원장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꼭 정치에 입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영민 대표님 저도 이제 IT를 하고 있으니까 조그만 회사지만 많은 걸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집에서 환자를 간호하다가 사업을 어떻게 인수를 받아서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해요. 근데 그 조영민 대표님 통해서 그 리더의 자질과 또 여기 네 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팀워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앞으로 개혁신당이 우리나라를 너무 잘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질문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 질문해 주실 분. 네. 안녕하세요. 서울 중구에서 온 서울 시민입니다. 기자님 아니시네요? 이렇게 신분을 밝히면 좀 무거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아까 궁금했던 게 일부에서 사기꾼에 대한 정의를 타인의 신뢰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함 원장님은 변호사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했고 변호사님은 심려를 올려달라고 했다면 그럼 이건 농담이고요.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은행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라는 책을 쓴 작가의 주거래 은행은 어디인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책을 보면 피해 발생 이후에 법조계에서 피해 발생 이후에 다뤄지는 법조계의 일도 나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방법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 말고 좀 제도적으로 혹은 시스템적으로 정치권이 이러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해야 할 역할 같은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 주거래 은행하고 정치권의 역할 질문 드립니다. 일단 주거래 은행은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에 입문하실 정치에 있는 분들은 언제 압수수색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좌 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농담이고요. 어쨌든 뭐 누구나 다 쓰는 주거래 은행 쓰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저는 이제 굉장히 큰 부분에 있어서 좀 개혁돼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이 개정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시면 특경법이라 그래가지고 피해 액수가 5억부터 50억 이렇게 되면은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수가 많은 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의 예를 들어 누가 다단계 회장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피해를 1억씩 5천 명에게 미쳤다. 그럼 5천억의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1억짜리 사기죄, 단순 사기죄에 5천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이 된다 그래가지고 가중이 안 됩니다. 그냥 경합범 가중은 가장 중한 죄의 2분의 1만 가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액수는 가중이 되는데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는 가중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법률 부분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환수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 입은 사람이 너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피해 입은 사람이요. 사기 피해 입은 사람이 변호사도 찾아가서 고소도 해야 되고 가압류도 해야 되고 나중에 법정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 판결 받아서 집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과정을 거쳐서 회수가 되면 다행인데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금융사기꾼들은요. 애초부터 돈을 받아서 바로 바지 사장을 통해서 돈을 뽑은 다음에 자기들이 다 세탁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이제 거의 불가능에 이제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가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도적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애초부터 좀 빠르게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사기 사건들은 통장에서 돈이 금방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먼저 그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고 그걸 또 가압류를 신청해야 되고 가압류를 하는 데 있어서 공탁금을 걸어야 돼요. 판결을 받아서 압류를 하면은 돈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피해를 입었고 제가 여기 아나운서분한테 1억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분 계좌에 1억을 가압류하려고 하면 5천만 원 정도를 공탁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피해를 입었는데 현금 공탁을 해야 되거나 굉장히 많은 돈을 공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압류하기가 점점 더 어렵죠. 이런 것들을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제도를 정말 잘 하나하나 바꿔나가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변호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빨리 드셔가지고 분홍색 스웨터 입으신 분. 네, 저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자로서 오늘 이 콘서트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국제서기 조직에 의해서 총 12차례 해외 사기 계좌로 송금을 해서 총 10억이 가까운 피해 금액을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실제로 이 사기 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좌들이 SBC 유령 계좌였고 대포통장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자 명의 계좌 위임장 차명 개설까지 이미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은행은 내부 통제 실패를 전면 부인했고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율 조정이라며 실질 조사를 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다시 금감원으로 내려가 자체 종결되었습니다.
정무위원회에도 수차례 호소했지만 모두 비서진 선에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는 은행도 감독기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피해자만 평생 개인 소송을 하라는 결론이 됩니다. 라임 사태에서 피해자 편에 서서 은행 책임을 실제로 법정에서 입증하신 분으로서 이 상황을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금융감독, 내부 통제 구조적 실패로 보시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피해를 입으셔서 되게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제가 더 봐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그런 감정을 가지신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피해자 대리를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처음에 금융기관에 대한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강남경찰서에 가서 팀장에게 고소장을 써서 냈더니 자기는 이런 고소는 처음 봤다면서 자기는 이 일은 수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사 논문을 그렇게 썼고, 그걸로 이제 라임 사태 때 그걸로 실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인이 변호사도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저도 그걸 이루는 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는데 한 개인이 투쟁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가서 마찬가지죠. 금융감독원에 얘기를 하면 또 거기서 또 밑에 내려보내고, 또 그것이 또 실제로 언제 해결될지 알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 역시 이제 비슷한 경험을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 부분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어떻게 이제 북콘서트가 자꾸 사건 수임 창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찾아오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조언도 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작가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쉽지만 이제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내빈분들 다 모시고 행사를 치르게 돼서 너무 뜻깊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뭐 노래까지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오랜만에 아들로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김정철 작가님과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함께 찍으실 분들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김정철 작가님의 토크 콘서트 신뢰 2016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이었습니다.